안녕하세요. 핑크팬더 이재범입니다. 오늘은 2020 코리안 웰스 리포트 하나금융그룹에서 나온 한국 부자들의 자산관리 방식,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고서를 갖고 보면서 즉석에서 얘기하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내려가서 보면요. 그래프를 보면서 하는 게 좋겠죠. 보신 것처럼 실물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요. 부동산 경기 전망은 회복된다고 부자들은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핵심 요약이에요. 다만 규제 영향으로 부자들의 부동산 자산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19년에는 지난 2, 3년에 비해서는 좀 줄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수 연계 상품 주식 선호도 감소하고요. 외환 자산 선호도는 오히려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환 자산 중 외화 구조화 상품, 해외 주식 선호도는 증가하고 있다고 나오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평균 41세에 부자가 되기 위한 시드머니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균 65.2세에 자녀들에게 증여를 했다고 하네요. 여러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40세 에서 45세쯤 되시는데 시드머니 확보됐다. 그럼 부자의 길을 가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좀 힘든 게 아닌가. 근데 평균이니까요. 저 나이보다 늦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너무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후생활 경비 원천이 예적금, 그리고 부동산 금융자산 순이고요. 은퇴 주거지는 현재 사는 것을 가장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예적금, 왜냐면 아무래도 나이가 들수록 이제 자신의 어떤 리스크를 좀 줄이면서 갖고 있는 자산으로 살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좀 내려가서 좀 더 본격적으로 하나씩 좀 앞으로 어떻게 자산을 관리할까 있네요. 그래서 경기 전망은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습니다. 향후 5년간 실물 경기 전망 자체를 보면요. 긍정적과 부정적이 나눠진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작년 19년만 놓고 보면 긍정적보다는 부정적인 것이 좀 더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경기도 보시면 긍정적, 부정적이 보면 나눠지는데요. 부정적이 보면 오히려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라고 해서 꼭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을 잘한다, 예측을 잘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건 어떻게 했지나 전문가, 투자자 이쪽 영역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부동산 투자자 전문가와 부자는 또 다른 개념이니까요. 요거는 구분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부동산 경기 전망은 가장 그래도 근년간 긍정적이라고 하네요. 실제로 위에 올라가시 보면은 부동산 경기는 보시는 것처럼 지난 4년 동안을 보시면 2019년이 제일 그래도 긍정적으로 예측을 했었네요. 근데 이것도 그렇게 치면 사실은 후행 효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계속해서 부동산이 좋다 보니까 이분들도 계속 좋네라고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향후 5년간 실물 경기 전망을 보더라도요. 2019년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완만하게 침체, 현 상태로 정체, 이렇게 빠르게 침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갔을 때 보면 오히려 안 좋은 걸 많이 나옵니다. 회복되는 것보다는요. 그렇게 보면 되죠. 부자들의 향후 5년간 부동산 경기 전망을 본다 하더라도요. 보시는 것처럼 2019년만 놓고 보면 빠르게 침체 8.2%, 완만하게 침체 26.5%, 현 상태로 정체 37%. 그럼 합치면 몇 퍼센트에 보서 5, 6, 7, 70% 정도 사람들이 부자들이 그렇게 꼭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생각하는 건대로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쭉 넘어가면 될 듯 하고요. 부동산이라고 하면 보시면 총 자산에서 부동산 자산 비중이 부자들 같은 경우는 50% 내외가 대체적입니다. 그나마 좀 2010년대 초반에 부동산이 안 좋을 때는 40% 대 중반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현재 그나마 이제 물론 이거는 이제 저것들이 부동산 자산 비중이기 때문에요.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비중이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2018년에 정점을 쳤고요. 2019년에 좀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2020년에는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연령별 부동산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더요.
50대와 60대가 있습니다. 네, 그럼 보시면 거주 목적, 투자 목적, 상업용 부동산. 그러면은 투자 목적의 부동산은 생각보다 이렇게 2018년, 19년 60대에서도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이 오히려 이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특히나 50대에 비해서 60대가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부자 됐다. 부자가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업용 부동산에 좀 더 공부를 하시고 치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게, 물론 처음에는 거주 목적, 그다음엔 투자 목적,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면서요. 점차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끝판왕은 상업용 부동산으로 간다. 이렇게 네,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또 이렇게 점점점 된다는 거. 그리고 거주 지역별 부동산 자산 비중을 봤대요. 2018년에서 19년을 보시면 강남 3구, 강남 3구 외, 수도권, 지방 이렇게 나오는데요. 보시면 강남 3구에서 오히려 2019년에 좀 줄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전부 다 강남 3구 외에서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019년에 2018년에 비해서 자산 비중이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53%에서 51%로 줄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고연령, 고액 자산가일수록 상업용 부동산 비중이 급증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부자분들이시니까 아마 상업용 표현을 하지만 정확하게는 건물, 빌딩,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게 있지만 결국은 상업용 부동산이 보면 연령대가 늘어날수록 점점점 커진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자산을 본다 하더라도요, 한 50억, 100억 정도까지는 거주 목적이 좀 더 크지만 100억을 넘어가면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뭐 빌딩을 많이 갖고 있어야지만 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령별 보유 부동산 비중을 본다 하더라도요, 보시는 것처럼 40대, 50대, 60대, 70대입니다. 그럼 투자 목적 주택수가 확실히 연령이 어릴수록 좀 많고요. 그리고 그 연령이 높아질수록 상업용 부동산 숫자가 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채수가 뭐 1.1채, 뭐 1.2채,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이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빌딩, 빌딩, 다시 한번 빌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규모별 보유 부동산 숫자를 본다 하더라도 뭐 거의 비슷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부동산 매각, 향후 매각 이런 걸 본다 하더라도요, 전체적으로 현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입, 향후 매입 의사를 본다 하더라도요, 매입 계획, 그리고 없은 향후 결정,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거의 대부분 새로 취득을 할 생각은 없고, 그리고 상황을 봐서, 왜냐면 지금 이제 시장상이 어떤지를 잘 모르니 그걸 좀 지켜보고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자산 보시면 현금 예금이 확실히 40%로 가장 많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식, 채권, 그런 다음에 펀드 신탁 이렇게 있는데요. 신탁 같은 경우는 많이 좀 줄었죠. 왜냐면 요즘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각종 여러 가지 펀드 신탁들이 문제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믿고 맡겼는데 안 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융자산 규모별 금융 포트폴리오를 보더라도요, 전체적으로 현금을 부자들은 많이 갖고 있다. 그러니까 뭐 부자들 입장에서는 현금만 잘 유지를 해도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 보유 비중이 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그 수익률 기준으로 보시면 대체적으로 5에서 10%, 그 정도.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20-30%를 노린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좀 무리를 하는 건지 어떻게 뭐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10% 정도 목표 수익률을 하고, 왜냐면 10%를 하더라도요, 지금 금리가 1%대를 보면 도대체 몇 배요? 무려 9배나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하시는 게 어쩔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익률에 가장 긍정적인 게 ELS가 그렇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부정적인 것도 주식 편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최근에 ELS로 많이 가긴 했었는데, 아시겠지만 작년에 독일 외환 이런 ELS,
이런 것들이 좀 DLS이긴 했었지만 좀 문제가 가장 컸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조심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수연계 펀드 ELS라고 하는 것들이 좀 더 많은 뭐 ELT, ELF도 있지만요. 많은 사람들에게 부자들에게 영향을 가장 크게 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해외 자산 뭐 이런 것들은 뭐 넘어가도록 하고요. 뭐 크게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크게 오히려 어떻게 축적했을까 이 부분이 가장 관심이 있을 텐데요. 보신 것처럼 아까 나온 것처럼 평균 41세입니다. 41세. 그러니까 30억에서 50억 뭐 이런 다양한 게 있는데요. 한 41세쯤 됐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부자로 가는 그 이런 입지를 다졌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치면 저는 40세가 훨씬 넘었는데 암담하네요. 그래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충분히 영향을 미쳐서 좋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업소득, 상속증여, 근로소득, 부동산증여, 그러니까 사업이 확실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거를 제외한다 그러면 사업, 근로, 부동산 투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면서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근로 하면서 월급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시거나 이러면 되지 않을까요? 그쵸?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뭐 10억, 30억, 30억에서 50억, 50억에서 100억, 100억 이상인데 거의 대부분 평균은 40세 정도 되는 거네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프네요. 저 보니까. 그래서 부자들의 시드머니 확보 수단 1순위는 보시면 사업이 아까도 나와 있던 것처럼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사업을 해야만 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투자도 사업 관점에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향후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노후 준비를 위해서 내가 하나씩 할 거다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산 구매별 자산 처분 계획들도 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호하는 건 현금 예금이 가장 아무래도 그 다음이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그만큼 안전자산 측면에서 가장 그래도 한국에서는 괜찮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미국은 워낙 주식 수익률이 좋다 보니까 주식으로 갖고 있는 것들이 좀 많을 때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어디든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현금, 주식 비중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은 중산층들은 부동산 비중이 높고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으로 시작하지만 가면 갈수록 현금이나 이런 쪽이 그 금융자산 쪽 비중이 높은 게 오히려 진짜 부자구나라는 것을 좀 아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이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뭐 이런 거야 뭐 사실은 뭐 저희랑 무슨 뭐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은퇴 준비한 뭐 현재 열심히 하고 있고 여기 나와 있는 부자들 같은 그런 것과는 좀 다른 관점에서 하셔야 될 테니까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어떻게 살까라는 것을 끝으로 본다면 보시는 것처럼 대체적으로 월 평균 1,200 정도 일반 가게가 한 330만 원 정도 쓰는데요. 2018년이 2019년은 오히려 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줄었죠. 그러니까 그만큼 소득이 많이 좀 줄었다라고 볼 수, 왜냐면 소득이 줄었으니까 지출도 줄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향후 계획을 보면 문화레저가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느 정도 소득이 있은 분들은 그만큼 그러니까 경험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험을 다양하게 해야 그걸 근거로 해서 어떤 그 선택, 판단, 결정 내리는데 좀 더 유리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신 거 강남 3구와 결국에는 가장 많은 그럴 수밖에 없죠. 한국에서 뭐 서울에서도 강남 3구가 가장 부자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연령대별로 보시면 거의 대부분 60대가 가장 돈을 60대, 70대가 오히려 돈을 더 많이 씁니다. 40, 50대보다는. 그거는 아마도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서 손자, 손녀들에게 좀 줘야 돼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이런 거 보시면 확실히 현금보다는 신용카드 비중이 우리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이 현금 카드, 신용카드 이런 것들을 체크카드 이런 것들을 갖고 가는 게 좀 더 편하죠. 가면 갈수록 현금을 쓰지 않는 그 사회다 보니까 이거 뭐 부자랑 상관없이 그렇게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밑에 있는 온라인 자산 관리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이 보고서를 펴낸 하나은행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부자들을 자기들에게 끌어들일까를 위해서 설문했던 조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제 대면 채널을 선호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부자분들이 거의 대부분 뭐 40대 종잣돈을 모았다라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60대, 70대에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 컴퓨터나 모바일 같은 걸로 하는 것보다는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이 하는 것들을 화면과 함께 보는 게 더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면 또 컴퓨터나 이런 걸 다루는 게 능숙한 못한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또 보신 것처럼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는 좀 그런 쪽에서 좀 약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또 반려동물을 많이 아무래도 이제 손자 손녀 그리고 자녀들이 전부 다 출가를 했으니 어쩔 수 없게 그렇게 좀 외로움을 반려동물과 함께 다루는데요. 보시면 의외로 20-30만 원, 그러니까 최소 10만 원 에서 30만 원까지는 좀 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거의 뭐 웬만한 용돈보다 많이 네, 쓰네요. 뭐 이런 거 뭐 대략적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보여드린 것처럼 부자들 한국의 부자들, 그래서 이 부자 분들 같은 경우와 이런 자산 관리 방식과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는 걸 좀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은행이 있고 국민은행인데 국민은행께 좀 더 재미있는 흥미로운 요소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발표를 할 텐데 그럼 그때 다시 국민은행 거를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